네, 신문 펼쳐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 자, 한국 120만 쓰는 딥시크, 중국의 개인정보가 넘겨졌다라는 보도가 실려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120만이 쓰는 딥시크, 중국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국내 딥시크 AI 앱 설치가 그래서 중단됐습니다. 개인정보위에서 밝힌 내용인데 사용자 동의 없이 중국의 틱톡 모기업으로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전달이 됐고 전송이 됐고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규제를 하는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계적 두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우크라 빼고 만나는 미국과 러시아. 오늘 사우디에서 종전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고위급 회동 후에 정상회담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 푸틴과 곧 만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크라의 참여가 어느 정도 될지, 시점이 언제가 될지, 혹시 우크라이나를 패싱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법인세와 맞먹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리지갑 직장인이 낸 세금이 무려 61조나 된다고 합니다. 법인세는 62조, 1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근로소득세가 많이 거쳤다라는 건데요. 세수 급감 속에 근로소득세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이 거치는 건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경제입니다. 콧대 꺾인 샤넬 국내 매출 역성장했다고 합니다. 4%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건 팬데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 팬데믹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2030 세대, 주 소비층이었던 2030 세대의 수요가 꺾이면서 타격을 입은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출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즘이어서 이런 명품, 항상 상승만 했던 이런 명품 업계에서도 지금 역성장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살펴봐드렸습니다. 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탄핵 심판 막판에 키맨 가운데 한 사람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이른바 곽종근 회유설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던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말을 뒤집는 진술 들어보겠습니다. 2월 10일 날 그 사령관께서 답변한 내용은 의결 종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진술을 하셨고 제가 이후에 12월 9일 전날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수서란 걸 내고 오셨는데 그 자수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수서의 내용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그 본인께서 진실되게 자수서를 쓴 내용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전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당일 유튜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제가 앞서서 그 707 특임단장과 그 707 작전요원들을 빼내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끝마무리에 바로 김병지 의원께서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라고 되물으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 김현태 단장의 주장은 네. 지난 9일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할 때에는 끌어내라가 아니라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적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국방위에 가면서 또 야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이게 끌어내라라는 네. 표현으로 바뀌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랄까요? 그게 이제 검찰에 진술한 내용하고 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한 내용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한 내용들이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도 정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는 지시가 누구한테 있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곽종근 사령관이 본인이 그냥 정황상 이해하고 오해한 말 기억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말씀하신 건지 네. 이 모든 것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밝힐 실체적 진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영국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의원들 끌어내라 하고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의원들 끌어내라는 바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그 강제적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국헌문란 이야기가 나오고 폭동 이야기가 나오고 내란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초기 진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때 본인이 지시를 한 것은 그 요원을 빼내라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종근 사령관이 그때 당시 뭐 유튜브 상황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분명히 첫 마디가 네. 그 빼내라였어요. 인원 요원 빼내라. 네. 그렇게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옆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바꿨죠. 그 이후에 국회의원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옆에서 지켜본 또 자수서를 본 그 김현태 단장이 자수서에는 끌어내 국회의원 말이 없었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때 자수서는 순화시켜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곽종근 사령관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수서에는 그렇게 순화를 시키는데 그 앞에 부분, 그 자수서는 12월 9일 날 쓴 것이고 네. 12월 6일 날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 거기에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동의를 했으니까는 그때 다 국회의원 끌어내에 동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수서에 끌어내라는 것이 너무 그 심한 말이어서 대통령에게 심한 말이어서 순화를 했다.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일하게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접촉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 이게 오염됐다는 그런 그 정황이 충분히 묻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김현태 단장은 윤상현 의원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이 김현태 단장의 발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단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단장님은 예를 들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국회 의결 절차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오직 통제 임무만 생각하셨던 거죠. 네, 저희는 최초 부여받은 건물 봉쇄 후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김 단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변호사님, 윤 변호사님. 일단 김 단장이 사실 유리창까지 깨가면서 국회의사당에 진입했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그런 단장이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없었다라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곽종근 전 특수정사령관의 명을 받아서 현장의 업무를 총괄했던 게 이제 김현태 특임단장이기 때문에 이건 지난 그 심판정에서도 일관되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네. 본인이 봉쇄란 단어는 그 확보란 의미이고 네. 확보란 것은 어쨌든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황에 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출입 또는 지나가다 누구를 어느 국회의원을 뵀는데 그냥 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의원을 체포하거나 또는 의결을 방해하거나 출입을 막을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12월 6일 날 유튜브 때는 장관이 요원들을 빼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관이. 네, 장관이.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저 부분은 또 그 이후에 심판정에 나와서는 본인들이 두 가지 상황을 헷갈렸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요원들을 빼내라라는 명시를 본인이 또 내렸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기 이전에 상황이 단 하나죠. 장관이 요원들을 빼내라고 했다. 이 부분은 김용현 장관의 진술과도 또 맞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 자수서의 내용과도 또 맞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서 어느 게 진실인지는 헌법재판관이 판단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해 보여요. 이 부분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지금 저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방금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 아니면 김용현 장관이다. 뭐 이런 경우의 수까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종근 전 사령관의 말씀은 그들을 믿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현장 지휘관에게 국회를 봉쇄하라거나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거나 계엄 해제 요구 기한을 막으라는 현장 업무 지시는 없었다는 부분. 또 하나는 계엄 선포 전에 부여된 임무 내용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의 진실 공방,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단전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다,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 추가로 내놨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그런데 정말로 이 단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시한 겁니까?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단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 뉴스입니까? 내용이 맞지 않은 뉴스입니다. 조사 결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 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제 공개할 영상은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지금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곽 전 사령관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그 지시를 듣고 그냥 증인이 생각한 거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전기를 차단하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야 그러면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냐 하는 논의 과정들이 얘기했던 들이 전파된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이게 단전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끌어내라인지 모두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신은영 의원님 끌어내라도 그렇고 단전 지시도 그렇고 결국에 김현태, 그러니까 곽정근 전 사령관과 같이 있었던 김현태 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아니었던 걸로 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그런 김현태 단장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꼬리 자르기인가? 예. 곽정근 사령관은 뭐 헌재에서 나와서 이건 본인이 생각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본인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스스로 단전을 생각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 비상계엄 당시에 김용현 장관이 수차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라는 그런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단전이라도 해야 되나라는 본인의 생각이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이 과연 곽정근만의 문제이겠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국방위에서의 사실은 여당 단독의 김영태 출석에 있어서의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김현태의 말 바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김현태 단장도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럼요. 12월 9일 날 사실은 본인이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 끌어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헌재에 나와서는 2월 6일 날 그런 지시가 없다고 말바꾸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왜 말을 바꿨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성일종 위원장과의 단독 면담 회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에서의 회유가 있었던 거는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어제 국방에 나와서도 발언을 하면서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곽종근 자선수에도 보면은 그 끌어내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상황에서 잠시 쉬었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쉬었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는 그러면 국회의원 그 당시에 있었던 국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 그 직원들과 관계자들입니다. 누구를 그럼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일까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정황적으로는 의결을 방해하라는 그런 지시들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들이 하달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오히려 명확하게 끌어내려냐 아니면 데리고 나오려냐 이런 말에 대한 부분을 바꿔가면서 사실은 그 상황을 오히려 반전시키려는 지금의 김현태 단장의 모습이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는 워낙에 이런 국회의 통제 그리고 침탈 그리고 체포조 이런 것들이 워낙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총력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정황적 근거 물론 뭐 있을 수 있죠. 보기에 따라서. 그리고 김현태 단장의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제 김현태 단장이 자신의 입장을 좀 밝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9일에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했을 때 그때는 본인이 국회의장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국회의사장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기자들한테 대단히 많이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인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터라서 기사를 보고 난 이후에 어떤 자신의 입장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얘기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과 직접 들었던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군 검찰에 출석해서도 한 20시간 정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한번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지금 회유설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배경에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10일 오후에 끌어내라는 발언이 곽종훈 전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국방위에서 처음 거론이 됐었는데 그 사이, 그러니까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사이에 점심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났다. 그때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을 지금 국민의힘과 여권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날 국방위 긴급 현안질이 있으셨죠. 예. 그때 점심시간 때 3층에 어디 가가지고 쉬고 있는데 민당 의원 두 분하고 수석 전문위원하고 들이닥쳤죠. 점심을 12월 에서 제공하는 식본으로 분식당에서 먹었고 재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계에 방 하나만 좀 협조해달라. 그래서 방을 협조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사령관님과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뭐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박범계 의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그 권유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노란 메모지에 기록을 쭉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령관께서 말한 게 본인이 적은 거 다르다. 아까 그거 아니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좀 본인이 메모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지금 김현태 단장의 진술이 꽤 구체적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보좌관이 했고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한 번 더 써보라. 아까 말했던 거 이거 아니지 않느냐. 적었던 거랑 다르다. 뭐 이런 진술까지 했다는 건데 송 본부장님 이게 좀 구체적으로 당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그 군인들은 어떤 뭐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 상당히 초기에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특히 그 김현태 단장 말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기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모래식으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대답이 나왔다는 설명을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요. 네. 그러면 납득이 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왜 개입을 했는가 국방위 그 중간에 휴식 시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개입을 하면 안 되죠. 정인으로 와서 객관적으로 정언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개입을 해서 김현태 단장 말로는 무슨 이 변호사도 소개를 시켜주고 공익신고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또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충분히 해유를 하지 않으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해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해유 의혹이 있는 것이고 해유뿐이 아니고 왜곡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전에 단전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자회견을 해서 네. 단전을 그 지하 1층에서 한 이유가 본회의장 단전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본회의장 단전을 하기 위해서였다면 이거 폭동되는 거예요. 그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를 꺼버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 각종근 사령관이나 김현태 단장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본회의장 단전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때 그 다들 보셨다시피 그 정문에 그 국회 본청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쪽 보좌관들이 막아서 못 들어가니까 그 상황을 보고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각종원 단장이 전기라도 한번 끊어봐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를 하는 게 아니라 방어 개념으로 봉쇄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기를 끊으라고 한 거지. 본회의장에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전기를 끊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말을 종합을 하면은. 그런데 마치 그것도 어떤 폭동이나 그 국회문란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단전을 본회의장 투표를 막기 위한 걸로 이렇게 왜곡을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회유도 했고 왜곡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김현태 단장이 저기 곽정근 사령관과 박범계 의원이 만났을 때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그 워딩 중에서 대세는 기울었다는 그 진술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 단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어떻게 회유했냐라는 질문에 민주당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민주당 대표와는 다른 모 회사, 모 회장 전문 변호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군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변호사 선임은 박범계와 부승찬이 각각 한 명씩 2명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 또 다른 변호사 이렇게 2명 언급했고 공익신고자 신청 지원은 또 박범계 의원이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회유했던 상황들 그리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김현태 단장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은 즉각 또 반박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성일종 의원이 갑자기 곽정원이 지금 하는 말 다 박범계가 불러준 거야? 뭘 불러줘? 제가 아는 내용이 있어야지. 더 중요한 거는 김현태 단장의 태도예요. 네.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곽정근 사령관이 얼굴이 희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창백해하고 초조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은 또 막 이렇게 등치가 크잖아요. 네. 예. 근데 옆에서 굉장히 이렇게 위로를 하고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태도였어요. 단장이. 예. 사령관님 우리 갑시다 뭐 이런 태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말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불러가지고 그것을 누가 진짜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성부위원장님, 저 목소리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박범계 의원은 그런 게 아니다. 김현태 단장도 일정 동의했다. 이런 취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나라를 지키셨던 이런 군인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막 야당이 회유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정원 사령관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못난 대통령 만나서 그들의 명령을 따른 것밖에 없는 곽정원 사령관에게 무슨 누구의 회유를 받아서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됩니까? 저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막 누군가에게 회유당해서 거짓말한 사람 몰아가는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곽정원 사령관이요.
자, 그 12월 9일 날 자수서를 제출을 했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자수서에 냈던 표현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표현을 순화했다. 그런데 본인이 들었던 거 그래서 단어가 달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10일 오전에 지금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곽종원 전 사람이 그 오전에 답변이 제한됩니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요. 첫 번째랑 할 때랑 마지막으로 답변이 제한됩니다랑 할 때랑 온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답변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정말 그냥 답변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제한됩니다. 바로 난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다가 거기서 뭐 다른 그 여단장도 울고 막 이 군인들의 이 감정적 요동이 치는 걸 본인도 느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할 때는 몇 초간 정적이 흐른 다음에 이걸 얘기할까 말까라고 하는 내적 갈등이 보여질 정도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점심시간에 그리고 그 점심시간 이후에 민주당이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은 박범계 의원이 가서 얘기한 건 뭐겠습니까? 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안다. 하지만 이제 얘기해도 된다라고 회유를 한 겁니다. 그게 회유가 거짓말하라고 회유한 겁니까? 그리고 메모도 역시 뭐 노란색 메모 구체적인 뭐 증언을 하고 있다. 노란색 메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전 사령관 이야기를 듣고 받아 적은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했는데 단어가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작년 10월, 11월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용현 장관과 여인영 방척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5명이서 그 수뇌부 회의를 할 정도로 그 신뢰하던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에 대한 그런 예우 때문에 표현을 순화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게 자기가 순화했던 표현 때문에 그 박범계 의원한테 얘기할 때도 그 단어를 번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도 아까 했던 얘기랑 단어가 다르다라고 얘기한 걸 지적한 겁니다. 마치 박범계 의원이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박종건 전 사령관이 얘기했던 거 본인도 두 가지 단어를 번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헷갈린 걸 지적한 건데 마치 박범계 의원이 시나리오 써준 걸 읊어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현태 단장의 입장 이해됩니다. 김현태 단장은 왜 저렇게 얘기하냐. 김현태 단장의 시종일관 두 아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인들은 국회의원을 막으라는 것도 뭐 단전을 하라는 것도 뭐 뭔가 이 의결 정족수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몰랐다. 그래야 만약에 그걸 알고 이행을 했으면 단순 가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에서. 그거를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김현태 단장은 계속해서 나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고 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도 모르고 했던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의 말을 갖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단전의 목적이 시민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진입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유리창 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단전을 한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시민들은 물리적으로 막고 있었는데 유리창을 깨고 이미 들어갔는데 단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활로가 또 뚫리나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단전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김현태 단장은 그냥 단전하라는 명령을 들은 거고 곽종근 사령관은 의결 종족수라는 단어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결 종족수를 막아라.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왜 갑자기 단전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뭐라고 정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의 진술이 믿을만한가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 말 스스로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누가 개입했는지 그 개입한 것이 사실대로 말하라는 취지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왜곡하고자 함이었는지 이거는 사실은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따라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말이 바뀐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이 일관적인 말이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될 거고 또 하나 본인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말을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저도 장교 생활을 해봤지만 하달받은 명령에 대해서는 단어를 정확히 써요. 근데 이제 인원, 주어, 목적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김현태 씨 같은 경우에는 9일날 기자회견에서 다소 다른 말을 했다는 부분인데 이건 12월 6일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나한테 명령을 하신 분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현태 장관한테 명령을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나는 누구한테 이런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한 거야 라고 하니까 김현태 특임단장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당시에 부여받은 임무가 그거였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본인이 말을 바로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단전의 경우에는 4층 확보를 목적으로 올라가고자 했다는 거잖아요. 3층이 아니라 4층. 그런데 조감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막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은 됐었던 부분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 것이 자명한 것이, 민주당 특조위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게 1월 4일 날 1시 3분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그 뒤에 누군가 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그 해당 단전했던 사람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네. 관계자가 지금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으니까 당신들 지금부터 불법입니다. 얘기를 듣고 가서 단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걸 알고 나서 차단기를 내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단전한 이후에 또 암흑이 바로 온 것이 아니고 또 비상등이 들어왔다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종합해 보면 상황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물론 뭐 판결로 더 이제 사실관계는 가려지겠습니다만, 김용태 의원님, 지금 이 곽종근 사령관도 군인의 진술, 또 김현태 단장도 군인의 진술입니다. 다만 이제 김현태 단장은 이제 이 과정에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군이 지시받은 정황이 있는데, 내가 옆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나름의 이제 군인의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진술이 또 나오니까 성일종 의원이 오히려 지금 707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을 회유한 정황이다, 이런 반박의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어제 그 김현태 단장이 증언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변호사를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에서 뭐 소개해 준다고 했다, 그다음에 메모를 적어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에 대한 싱크 영상을 봤는데 뭐 구체적인 답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답을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메모를 적어보라고 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민주당 해주셔야 될 차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현태 단장을 두고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이 김현태 단장이 낸 구체적 사실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것을, 사실 여부를 부승찬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이 답을 주셔야 될 차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그럼 성일종 의원도 회유를 한 정황이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좀 요청하게 되면 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국방위원장이 당연히 국방위를 주재하면서 나온 증인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회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을 탓하자는 건 절대 아니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인격 모독 차원이라는 부분도 아니다는 것,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저희가 좀 함께 따져보자, 확인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유 정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범계 의원과 야당 의원들 많은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6일에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할 때도 사전에 기획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의 어떤 워딩들, 단어들, 어떤 상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김병주 의원께서 연락 오셔서 오늘 항의 방문 형태로 올 테니 정문 앞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상 질문 같은 것을 본인이 연필로 한 10줄 정도 적어서 왔는데 답은 전혀 쓰지 못한 상태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최초에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만 오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여당 의원님들도 모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1시간 정도 제 기억에 의사 교환을 했는데, 사령관께서 본인이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부대원들과 부하들을 위해서 꼭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즉흥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다라는 당초 주장과 달리 사전에 기획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김현태 단장의 목소리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또 이와 관련해서 김병주 의원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예상 질문지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 질문 줄 수도 있지, 이게 회유야? 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거 예상 질문지를 준 것이 회의의 정황? 사실 미리 줬다면 미리 줬다라고 말을 하면 깔끔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리 질문지를 준다는 것은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한다는 부분은 사실 저렇게 즉흥 인터뷰에서 또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재심이라는 그 사건에서 보면 주로 뭘 받아 적게 하거나 네. 다시 또 불러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그만큼 진술이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불러주거나 받아 적는 사람의 의도가 그렇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듣고 그걸 모습을 보는 진술자 본인은 자꾸 뭔가 잘 보이려고 진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이 왜곡되고 바뀌는 거죠.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질문지를 줍니다. 질문을 사전에 줘요.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가 뭐지를 따져보는 거죠. 부하들을 다 잘 어느 게 진실인지 모릅니다만 네. 진실을 밝혀내려면 즉흥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보 파악 차원이 아니고 아까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아까 이 뉘앙스가 이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또 뭔가 내가 잘못 진술했나 보다 하고 바꿔요. 상대방의 의도를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그걸 캐치 나가는 과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저런 모습들이 사실은 정보 왜곡, 한 사람의 질문만 받고 거기에 대한 반대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 질문지 외에 그날 12월 6일 날 있었던 장면만 보더라도 네. 그 자리에서 바꾸잖아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국회의원들은 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장관이 요원들을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박선원 의원이 국회의원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김병준을 받아서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뭔가 목적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곽종훈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 사실 종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들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심판정에 나왔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에 이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정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도 그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초임 검사 시절부터 뭐 대구 특수부장, 대구 고검 등 대구에서 근무할 때 굉장히 끈끈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개인적인 부분을 서로 굉장히 뭐 서로 털어놓고 하던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개인적인 가정사는 저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의 발언과 김봉식의 진술, 노상원의 수첩, 조태용과 문자를 주고받은 김건희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렇게 혹시 김건희 여사가 진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저희 TV조선의 취재로 이 가정사가 어떤 의미였던 것인지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심 없이 나라 걱정하고 있고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일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이라고 해봐야 홀어머니와 아내, 여동생 뿐이라고 자주 언급했다. 그러니까 그 가정사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라는 지적을 지금 여권 인사들을 통해서 저희 TV조선이 확인, 취재 그리고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송구 본부장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엄을 한 이유를 본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뭐냐 하면은 22번에 걸친 탄핵, 지금 29번이지만은 그리고 예산 폭거, 그래서 국정 마비 상태였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그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 계엄을 할 수 있는데
국가 위기 상황까지 몰고 갔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일관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은 이 계엄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이 그런 그 국회 대처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탈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 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계속 국민에게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계속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뭐 다가와서 그게 가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뭐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엄을 한 것 아니냐. 일종의 희화화시키는 거죠. 네. 아니, 희화화시키는 그 상황에서 김봉식 서울청장이 그 헌재에서 가정사 이야기를 나오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가정사가 그럼 김건희 여사가 결국은 뭐 계엄에 작동을 했네.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해버리고 당 차원의 논평까지 성명까지 다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TV조선 취재에 의하면은 그 가정사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한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또 직계 가족도 없으니까 네. 사심이 없다. 네. 사심이 없어서 내 마지막으로 한번 뭐 모든 걸 걸고 해보고 싶다. 그 해보고 싶은 게 결국은 이 어떤 국정 마비에 가까운 이런 이해 폭거를 하는 데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거. 그래서 그게 계엄이다. 네. 이 이야기 결국 연결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민주당에서 일종의 그것을 마치 개인사 때문에 네.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했다는 것으로 좀 포장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또 아니라는 그 주장이 제기가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점을 향하면서 지금 여권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아이템은 여권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를 준비하자 견제 성격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표는 다음 주 책을 출간하면서 복귀 신고식을 치를 예정인데 책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합니다. 한 전 대표가 계엄 사태 때 남겼던 말과 비슷해 보이는데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운 날 여기 많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지금 책 제목 설명드린 대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184쪽 분량이고요. 오는 26일에 출간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까지 같이 알려졌는데 이 책 내용에는 지난 비상계엄과 또 4월 10일 총선 등 대표 또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의 경험들을 두루 성찰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그러면서 또 화제가 될 만한 내용이 담겼다. 이러면서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는 친한계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시국에 스스로 물러났다가 지금 한 2달여 만에 다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하실 걸로 알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가 계엄 상황에서 했었던 행동들 이런 것들 지금 여러 가지 평가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으로서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뭐 어떤 당내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더 코멘트는 안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다른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어떻게 특히나 이제 전직 바로 직전에 이제 네. 비대위원장이기도 했고 계엄 정국에 탄핵에 일부 찬성하도록 이제 권유했다라는 그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좀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이제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계엄 상황에서도 이제 계엄 해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당시 이제 위헌적이란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판단했던 내용에 대한 명분을 쌓는 그런 책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상존합니다. 그러한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또 계엄 상황에서 어떤 여당으로서의 그런 당내 의원들을 규합하지 못했다라는 또 다른 평가도 있기 때문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가 앞으로 책 출간 이후에 많은 의원들과 또 당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또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이 책 자체가 출사표 성격이 강한데
책 제목은 일단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자신의 어떤 과거 성찰이나 사과의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대국민께 어떤 메시지를 내는 그런 목소리가 아마 저 책에 많이 담겨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2달이라는 시간이 사실 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것 아닐까요? 그 2달 동안에 과연 어떤 생각을 어떻게 정리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의 입장이 어떻게 뭐 바뀌었는지, 뭘 성찰을 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 12.12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도 이것은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약간 상황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후를 해서 좀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어요. 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일단 뭐 질서 있는 퇴진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체포조 명단에 본인이 들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직무정지 쪽으로 가서 결국 탄핵이 됐잖아요. 이 상황이 있다면은 지금 그렇다면 본인의 지금 생각은 어떤지 그것이 일단 궁금을 하고 성찰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물론 뭐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뭐 움직일 수가 있겠죠. 정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지금이냐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지금이냐? 윤석열 대통령 아직 그 탄핵 심판 결정 안 났습니다. 이게 기각이 되면은 조기 대선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전직 당 대표였고 어쨌든 간에 입장을 달리했지만은 전직 당 대표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서 이 국정 마비 정도의 혼란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결국 극심한 여소야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극심한 여소야대를 만들었을 때 어쨌거나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이끌었고 그래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럼 본인도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은 지금은 저는 시점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이르다.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을 때야 이 여러 가지 그 여건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주자들은 다 나서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2월 말 이야기 나왔다가 3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지금 출사표를 던지듯이 책을 출간을 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이게 그 연기를 피우고 이런 모습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한동훈 대표 지금 내부에서도 이렇게 뜨겁게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당내 국민의힘 내부 속사정도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의 재등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고 또 다른 이제 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은 또 여기에 반박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죠. 네,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 이상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또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일부러 많이 뭐 이렇게 연락드리지 않고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돌아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재준 의원,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죠. 지금 돌아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다른 의견 당연히 당내에 존재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채윤 부의장님, 지금 민주당에 몸을 담고 계시지만 이제 바깥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복귀를 하는 부분은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 시점을 보고 지금 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성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아니다? 뭐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는 다양한, 저희 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뭔가 대통령의 이런 위험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옹호하는 쪽으로 목소리가 너무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에 편중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미리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로지 야당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저런 한 5줄짜리 메시지를 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친윤계가 강하게 반응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좋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두려운 그 보수 진영은 한동훈 대표와 친윤이 똘똘 뭉치는 보수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금의 이 5줄짜리 메시지 갖고도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견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도 저 정도면은 같이 힘을 합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책을 내겠다라고 한 그 5줄 메시지 갖고 지금 어디 감히 나오느냐, 당신이 성찰을 했느냐, 2달 만에 나오는 게 옳으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저 야당 입장,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당도 뭐 내분이 많지만요. 보수당의 내분은 민주당도 적진 않죠? 예, 적진 네. 않지만 저거는 정말 결합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정도 메시지도 용인하지 못하는 보수 정당이 괜찮은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 할 말씀 하십시오. 뭐 당내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친윤 색채가 강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친한 색채가 강한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의원님들, 뚜렷한 색채가 없는 의원님들의 평가가 중요할 텐데 저 역시 뭐 여기서 많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네. 여기 그 중간에 있는 의원님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하는 것이 성치훈 부의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어떤 메시지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그동안 대표로서 보여주셨던 어떤 행동들, 가령 이제 의원들 텔레방이 이제 공개된 게 물론 이제 대표님이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 측근이 했다라는 것으로 유출된 것, 뭐 이러한 것들, 그런 방식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께서 다시 복귀를 이제 하시고 성찰을 하셨다고 하니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본인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 주셨는데 이런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했거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좀 이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거는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전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의원님 좀 성급하지 않았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대위원장의 말이라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기는 합니다. 예, 어제 권영세 대표가 사실은 발언한 것들이 그동안 권영세 의원 하면은 나름 보수에서의 합리적인 그런 의원으로 평가받다가 상당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발언을 보면은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본인의 유보적인 태도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뭔가 궁색한 답변이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로서 특히나 여당의 대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헌재 40여 명의 의원들이 찾아갔죠. 36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헌법의 권위를 오히려 훼손하고 지금 탄핵 불복에 대한 그런 뭔가 명분을 계속 쌓는 듯한 긍우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분과 자산이라고 하면은 그날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그래도 적극적으로 여당 대표로서 해제를 빠르게 시켰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동훈 대표가 등판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승산이 있을 것이냐 했을 때 국민들은 이제는 통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할 텐데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떴던 원인은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짧은 기간에 여당 대표로서 실제로 국민들을 리드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의 정치인 아직은 초짜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를 조금 더 오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대선 주자로서 국민의힘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는 회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의 과거 행동을 비판하는 그 시기에 그 시점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떤 조언을 들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중심을 잘 잡고 앞으로 당내 여러 의견들을 통합, 수렴하면서 이 어려운 전국을 잘 헤쳐나가라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힘을 모아 또 지혜를 모아 잘 헤쳐나가라.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메시지. 이것 또한
윤기찬 변호사님, 뭐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완전 원론적인 얘기로 그냥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이제 뭐 제가 굳이 용어를 한다면 반명연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 있는 여러 목소리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 상황과 생각과 입지가 달랐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계엄에 반대했던 분, 그러니까 그 결의에 참석 안 했던 분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그 이유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서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의 마음을 주는 분명히 당원 내지 국민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을 주는 당원과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이런 제 정치 세력의 연대를 느슨하나마 해 갖고 가는 것이 앞으로 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변하는 정치 환경에서 우리의 소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맞는 말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섣부른 판단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등판한 이후에 내는 목소리를 보고 판단에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목소리 자체가 그 당시에 만약에 탄핵 관련돼서 양분된 당내 입장에 하나를 비판하거나 양입 불가능하거나 이렇게 또 예전과 같은 행보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오히려 성찰 그 2달간의 시간 동안에 저는 2016년, 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정치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6년, 17년도에는 정치 세력이 깨진 상황이었죠, 보수. 네. 2020년 4월 달에는 그 세력이 합쳐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보수의 암흑기였거든요. 이런 정치 환경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고 현실적인 정치 환경 변화 과정을 아마 보고 오셨다면 예전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오고 난 뒤에 26일 뭐 그 이후에는 뭐 토크 콘서트도 할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이제 국민들과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책이 아닌 육성으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때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뭐 그때 가서 또 비판할 거 비판하자, 이런 목소리를 주셨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네, 최근 탄핵 찬반 집회 선봉장에 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15일 광주 집회를 시작으로 전한길 대 황현필, 이른바 한국사 일타 강사들의 화력 대결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어제 전한길 씨의 대척점에 섰던 황현필 씨가 라디오에 나와서 전 씨를 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제가 붉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독재에 맞서서 그 피 흘리고 희생하신 것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역사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올바른 역사 강사입니까? 저한테 좀 열등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전쟁, 6.25 전쟁을 강의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제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를 분명히 알 텐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은 김일성이 남침했다는 걸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미국이 북한에게 남침해가지고 남한을 접수하라는 공식 초대장을 보낸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했단 말이죠. 그 김일성의 남침을 막아주지 않은 미국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나 다름없다. 제가 이 다름없다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인데. 자, 저렇게 이제 해명 아닌 해명했습니다. 자, 저 목소리를 듣고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자, 그리고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정당성과 광주 집회를 두고도 서로 각을 세웠는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사망자도 한 명도 없고 부상자도 한 명도 없는, 누가 봐도 내란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도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고유한 통치권 행사라고 보는 것이 현재 국민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은 전시 상황이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되고, 아니 독재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고 후진국도 아닌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평화시에 아니 여소야대 빡친다고 비상계엄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코믹스러운데, 경상도 출신이지만 광주를 사랑합니다. 민주화를 우리 대한민국은 40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DJ와 YS의 민주화 노력이 있었고 이곳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가 뿌려졌던 그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실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그리고 어찌 보면 학살을 지지하고 두둔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선을 넘었다. 그런 집회를 하더라도 금남로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너무 건드렸다. 자,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반면에 또 네. 공통점도 있긴 있습니다. 한국사 강사들답게 이순신 장군을 또 소환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빗대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희생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이순신 장군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 좋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을 지켜주고자 저렇게 한다면은 우리도 날 지켜야 한다 생각. 저는 그때도 사실 좀 결심했었어요. 이 이재명 후보께 이순신의 바다 제 책을 선물해 드리면서 5년간 대한민국의 이순신이 되어 주십사라고 정중하게 글을 썼습니다. 최소한 5년 동안에 이순신이 7년간 전장에서 보여줬던 그 능력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은 없으면서 자리만 탐하는 윤석열은 바로 그 원균 같은 자이다. 송 본부장님, 사실은 이 지금 황현필 씨가 먼저 이제 과거 대선 전국에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순신에 빗댄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져서 한번 논란을 불렀었는데, 지금 뭐 여기 맞대응 성격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계엄 사태 전국에 지금 전환길 씨가 공개적으로 강연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또 이순신 장군이랑 빗대서 같이 이제 맞물려서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치인을 이순신 장군에 빗대는 거 왜 이러는 겁니까? 정치인을 이순신 장군에 빗대는 건 굉장히 역사가 깊죠. 예. 과거에도 거의 뭐 어떤 정당의 소규모로 총선에 뛰어들 때 뭐 12척의 배 이야기를 항상 했고, 네. 이순신 장군이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판에서 정치인들이 끌어들이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을 지금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는 2명의 스타 강사가 네. 이렇게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인식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식뿐이 아니고 6.25 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결론은 똑같지만은 그 과정이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한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념이나 그 정치권에서 있을 법한 이념이나 노선에 따라서 이게 생각을 달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있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 건강하게 서로 이제 의견을 개전을 하고 그것을 토론의 장이 되면 모르는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이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채용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저렇게 설전을 벌이면서 지금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 강사거든요. 뭐 가르칠 때는 제대로 된 팩트를 가르치긴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두 분의 이 역사관에 대해서 제가 감히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두 분은 일단 팔로워도 많이 늘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분은 뭐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지적하고 평론하는 건 맞지만, 두 분의 과거 뭐 역사에 대한 평가, 역사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평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두 분이 저렇게 대립하고 있는 게, 사실 전환길 강사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보수 집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황현필 씨가 얘기한 게 딱 전 와닿았던 게,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전환길 씨가 선을 넘었다. 전환길 씨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내가 광주 집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게 저는 이해가 됐던 게, 저는 그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었지만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이 이르는 과정이 지금 너무 졸속이고 뭐 이런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전환길 씨는 뭐라고 합니까? 계엄령? 이건 계몽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광주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 광주는 뭐 임요한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전두환의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광주의 시민들은
과거에 그 전두환의 계엄군 때문에 그 희생을 겪었던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앞에 가서 계엄은 그냥 계몽령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괜찮습니까? 저는 전한길 씨의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을 넘을 때는 자중시키고 자제시킬 수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얼마 전에 감사하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발언들에서도 이렇게 제지하지 않는 이 제도권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황현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을 넘었기 때문에 나도 참전한다라고 생각한 그 마음이 이해가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발언을 과거 발언 말고 이 현장에 나와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광주에서 두 사람이 등판하면서 또 설전이 벌어졌었는데 또 다른 곳에서 두 사람이 또 만나게 될지 그때는 또 어떤 얘기 하게 될지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악마에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 발언이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 광주로 찾아가서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사람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입장을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광주 탄핵 반대 집회의 참여 국민들을 악마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반민주적인 망발입니다. 악마의 눈에는 악마가 보이는 것입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온갖 악담을 퍼부으면서 스스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스스로를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 악담을 퍼붓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김용태 의원님, 이 지금 어쨌든 광주 집회에 참여한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쨌든 우리 국민이고 다 광주 시민이고 뭐 외지인이더라도 어쨌든 다 국민에 포함이 될 텐데 지금 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악마다 이렇게 비판한 부분 여당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악마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야당 대표가 잘못 말씀하신 것이고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론 이제 성치훈 부의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광주라는 특수성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열면서 뭐 발언이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뭐 비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5.18 정신의 핵심 전 표현의 자유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누구든지 물론 저는 이제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 계엄을 일으킨 배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5.18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것을 막는 것은 광주라는 것을 민주당이 성역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2030 세대 앞으로 5.18 정신을 따르고 또 믿고 공부해 나가야 할 세대한테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 발언이 좀 과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금난로에서 그렇게 민주화의 성지인 곳에서 이렇게 내란 선동을 지지하는 탄핵 반대 집회를 비판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대변인까지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초조해서 그런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상속법 개정 등 국민들의 민생 경제를 위해서 오히려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는 강력하게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내고 또 국민들을 국가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의 또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런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강력하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한길, 황현필 이 두 사람 역사 강사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악마 발언까지 저희가 잠깐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한길과 황현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황현필 강사 이름 자막이 전한길이라는 또 잘못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하고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 시각 뜨거운 화제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 뉴스 머지 시간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죠. 아저씨의 작별 인사. 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김세론 씨의 빈소에 원빈 씨가 등장했습니다. 원빈 씨가 조문을 왔는데 그 사진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정색 수트를 입고 검정색 안에 이너를 입고 지금 차분하게 머리를 내리고 지금 원빈 씨가 김세론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15년 전에 영화 아저씨로 맺은 그 인연, 그 이후에도 관계가 좀 돈독히 유지가 됐었던 건가요? 사실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어떤 소통이 있었다거나 그런 단서가 포착된 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원빈 씨 입장에선 본인의 마지막 작품이 2010년 아저씨였습니다. 그때 인연을 맺었던 네. 이 김세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굉장히 황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원빈 씨 같은 경우는 작품 활동 외에도 외부적인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분명히 빈소에는 많은 취재진이 와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현장에 직접 와서 눈물을 보이면서 김세론 씨를 조문하고 또 추모하는 분위기였고요. 그에 앞서서 원빈 씨의 아내죠. 이나영 씨도 근조안을 보냈다고 했는데 네. 그만큼 부부 모두 김세론 씨가 워낙 아역 시절부터 아저씨로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더욱더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작품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심정적 고통이 더 클 거다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이 빈소에는요 생전에 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여러 동료 연예인들의 화환 또 추모도 계속됐습니다. 생전 고인을 향했던 악플에 일침을 고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치 오징어 게임 같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기자님.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그 나종호 미국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본인의 SNS에 어제 적은 말인데 김세론의 이 재기 기회 없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다. 우리 사회가 흡사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고 얘기했고요. 또 가수 미교 씨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한번 죽어나가야 악플러들의 손을 멈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악플, 사실 이 악플로 인해서 연예인이 사망했던 사건은 17년 전 최진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네. 최진실 씨도 이런 악플 때문에 힘겨워했다고 직접 토로를 했었는데 17년 사이에 배우 이선균 씨, 또 가수 설리, 종현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악플의 문제도 분명 있지만 여기서 이제 나 교수가 얘기했던 재기 없는 이 사회라는 것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세론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음주 교통사고가 있었죠. 이로 인해 활동이 중단됐었고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법적 판단을 받고 죗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단편 영화라든지 연극, 아르바이트까지 해왔는데 그런 모습까지 모두 폄훼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적 여론을 낼 수 있지만 네. 그거를 본인이 죗값을 치렀을 때는 돌아올 수 있는 사회적 관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런 게 한국 사회에는 마련되지 않다는 일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래서 생활고에도 시달렸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런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연예인 세금이 또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됐습니까? 이한희 씨 얼굴이 보이네요. 어떤 문제입니까? 네, 이한희 씨가 지난해 9월 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고요. 네. 이 과정에서 무려 60억 원 정도를 추징받았다는 겁니다. 60억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냈다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현 소속사는 통합기획세무조사의 일환이었고 실시한 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기관 간의 관점 차이에 의한 세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도 사실 여러 연예인들이 세금을 추가로 낸 추징당한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액이라는 거죠. 과연 60억이라는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사회적으로 분명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과 네. 실질적으로 세무당국이 생각하는 괴리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괴리의 차이가 60억이다. 크다. 과연 이것을 대중적인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기천 변호사님 이게 지금 실수로 누락한 세금의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60억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탈루를 하려다가 조사 과정에서 적발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는 거거든요. 탈루는 그 실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고의가 완전히 범죄 혐의까지 이른 경우 수법이 뭐 차명계좌를 쓴다거나 그러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거죠. 다만 비용을 과대 계상하거나 또는 매출을 고의 누락하는 정도는
저희가 조세범 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산세가 많아요. 네. 이게 추징금액이 60억 원이지만 원래 안 냈던 세금이 60억은 아닐 겁니다. 가산세가 상당히 많이 빨리 늘어요. 그리고 이 세금 안 낸 그 기간이 보면 보통 10년 내지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과세단위 기간별로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막 가산세가 상당한 것 같고. 이렇게 어떤 그 세금이 내지 않았던 금액보다 붙는 금액이 더 많았다는. 그렇죠. 저도 출연료 세무조사 받아봤는데 네. 이게 소급해서 그다음 제가 일부러 탈루한 게 아니고 원래 사업소득으로 계상하지 않다가 기타 소득으로 하다가 사업소득으로 세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소급해서 내는데 그때 보면 가산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따라서 가산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렇게 세무조사 받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본인들이 누락한 경우도 있지만 이 세무 신고 대리인 측에서 뭐 비용 계상을 좀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꼭 누구의 잘못이 어느 정도에 개입돼 있다라고 아직까지 단정하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저분이 이제 그 소송 부과 처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면 본인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소송까지 가서 다투면은 이건 내가 억울하다 하고 하는 거고,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0억 추징금, 어쨌든 금액이 굉장히 커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박희순 씨, 배우 박희순 씨도 8억 원의 세금 추징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역시나 세무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서 성실하게 납부를 해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법적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박희순 씨 측의 입장인데, 사실 이 조세불복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 단계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거였지 이렇게 조세불복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금 부분은 워낙 대중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입장 발표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파이터, 제3의 전성기 추성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왜 인기인지 영상을 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십니다. 와, 대박이야. 진짜 맛있다. 이 고기만 나오는 맛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표현이 다른 고기는 절대 이 맛이 안 나요. 정말 와. 입 들어가자마자 대박이야 이거. 아니 그냥 우유보다 우유야. 와. 배가 지금 너무 나와. 그럼 봐봐. 아까 왕따라도 있었는데 지금 왕따도 사라. 완전 없어졌어. 네, 지금 격투기 스타로서의 추성훈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인간극장 보는 것 같거든요. 저는 보는 내내 인간 먹방. 추성훈에 대해서 제대로 대박이야, 탐구해보는 시간이어가지고 몰입도가 더 상당했는데, 지금 추성훈 씨가 먹고 있는 저 일본에 있는 한 스테이크 가게 음식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이 유튜브가 인기가 있으니까 이 스테이크 이름에 추성훈을 딴 메뉴가 나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떠한 제품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딴다는 건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저도 영상 봤는데 네. 추성훈 씨가 자기 이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요청도 했습니다. 예. 이게 상업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이름을 넣지는 않죠. 근데 앵커께서 정확히 보신 게 뭐냐면은 인간극장인데 그 인간극장에 유명인이 나옵니다. 네. 그럼 대중들 입장에선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11월에 개설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이미 117만 명을 모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왜 예전부터 3B라는 게 있잖아요.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3B, 베이비, 비스트, 뷰티. 이게 보면 다 들어있어요. 네. 그 추성훈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성미, B죠. 그리고 딸 사랑이 베이비가 있고, 아내 야노시오 씨는 일본의 유명 또 모델이잖아요. 뷰티까지 3B가 모두 담긴 그 모습을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대중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거죠. 유튜브 할 때 그 3B를 항상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왜냐면 대중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는 것을 아마 근데 추성훈 씨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막상 공개를 하고 보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추성훈 씨의 영상을 보면 아내 야노시오 씨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배경이 좀 깔려 있는 게 뷰티. 예. 뷰티. 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에서도 내 몸만 내 몸만 들어있지. 그냥 그래서 집세 내야 되나 싶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안방인데 이게 좀 더럽지. 이게 뭐 저 이렇게 집 공개하는 사람 처음 봐요. 이게 뭐 여기 와이프랑 사랑이랑 자고 있고 내 방 내가 계속 있는 방은 없어. 그냥 자는 방.
자는 방. 근데 사람이 원래는 그거를 제가 빌리고 있는 거예요. 여건이 그 영상에 우리 와이프가 와서 완전 저랑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는 뭐 그렇게 공개하면 어떠냐. 아니 자기는 자기끼리 뭐 방송하면서 공개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긴 있지만 이게 인간인데. 수현님께 한마디. 미안합니다. 네, 지금 저렇게 부인 야노시오 씨 관련해서 지금 집 저렇게 청소 같은 안 한, 공간이 맞는 거죠? 예, 청소 안 한 그 상태로 이제 유튜브에 공개해서 나중에 이제 많이 혼났다 이런 일화를 전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베이비 얘기도 나옵니다. 추사랑 딸을 보는 재미도 또 쏠쏠한데 지금 연예인들이 유튜브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양 기자님. 네, 이게 컨텐츠의 흐름이거든요. 맨 처음에는 짜여진 꽁트, 각본 안에서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재밌었던 거는 무한도전과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관찰 예능이죠. 근데 관찰 예능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설정은 있습니다. 100% 리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런 개인의 사생활을 담는 개인 채널 같은 경우는 100% 사생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야노시오 씨가 정리를 안 해놓은 집을 추성훈 씨가 공개했다가 혼나는 일도 나왔던 거고요. 또 하나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에 있는 50억 원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실제로 스타들의 집은 어떤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유튜브 저도 즐겨 보는데 어쨌든 재미있게 잘 보고 있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좋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모교에 108억을 교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의 이야기인데요. 110억 원에 가까운 그 돈을 내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모교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한반도 등 국제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 돈을 쾌척한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놓고 봤을 때 지금 한미 관계가 굉장히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그 와중에 정 회장의 이 그 모교를 통해서 이 금액이 나가고 그를 통해서 한반도의 싱크탱크로서 또 다른 문제를 짚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신현님, 이 액수도 액수지만 이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문제 연구가 신설된다는 거, 그 부분도 의미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했습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제2 집권 시기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교 안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을 미국에서 특히 존스 홈킨스라는 유명 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후학들이 양성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정 이사장은 예전에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핵 무장론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안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석을 다지겠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전에도 정주영 현대 회장께서도 정주원 펠로라는 자리로서의 이런 자리들을 마련했던 그런 기부의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다시 한번 재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자가 재연을 한 그런 훈훈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통방통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